인간과 새, 이 둘의 관계,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됐다고 생각하세요?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오래됐답니다. 때로는 신으로, 때로는 든든한 파트너로, 그리고 지금은 위기에 처한 이웃으로 이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왜 우리는 늘 하늘을 올려다 봤을까요? 정말 옛날부터 인류는 저 하늘을 나는 존재, 그러니까 새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요.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. 고대 사람들한테는 새는요, 그냥 동물이 아니었던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는 땅에 발묶여 있는데 저 새들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. 그 모습에서 뭔가 신성한 걸 느낀 거죠.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문화에서 새를 신 그 자체로 보거나 아니면 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. 그런가 하면 또 아주 현실적인 파트너이기도 했어요. 날카로운 눈으로 사냥을 도와주는 배, 다들 아시죠?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소식을 전해주던 비둘기까지. 이렇게 새는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. 자, 그렇게 신이기도 했고 또 파트너이기도 했던 새와의 관계가 오늘날에는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이 콘크리트 정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말 그대로 이웃이 된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가까워진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. 우리의 바로 그 이웃들이 바로 우리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요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펼쳐볼까요? 시간을 저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사람들은 새를 어떻게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생각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. 서로 다른 문화, 다른 대륙인데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새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존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태양과 달이 바로 눈이었던 매신 호루스가 있었고요. 또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의 뜻을 전하는 까마귀가 있었죠. 언제나 새는 이렇게 신성한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던 관계가 이제 서서히 땅으로 내려옵니다. 더 이상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새가 어떻게 서로의 생존을 도우면서 실용적인 파트너가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새를 가축으로 기르기 시작한 건요.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. 아주 오래된 일이죠. 기록을 보면 기원전 5,000년 전에 인도에서 거위를 길렀다고 하고요. 15세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칠면조를 키웠다는 기록도 있으니까요. 전 세계적으로 새는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던 셈이죠. 인간과 새의 파트너십 하면 역시 매사냥을 빼놓을 수 없겠죠. 주인의 팔을 박차고 하늘로 확 솟구쳤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정말 총알 같은 속도로 뚝 떨어지잖아요? 그리고는 사냥감을 물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그 모습. 이야, 이건 정말 인간과 동물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경이로운 신뢰 그리고 협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제 무대를 현대로 확 옮겨보겠습니다. 숲이나 들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든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인간과 새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들여다볼게요. 도시는 새들한테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곳이에요. 장점도 있고 단점도 뚜렷하죠.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먹이가 넘쳐난다는 뜻이고 높은 건물이나 공원은 또 안전하게 둥지를 틀 곳을 제공해 주거든요. 하지만 동시에 전선이나 쌩쌩 달리는 자동차 그리고 온갖 오염물질들은 새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. 도시는 새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후를 만들어줬어요. 첫 번째가 바로 열섬 효과입니다. 아스팔트랑 콘크리트가 낮 동안 받은 열을 밤에 막 뿜어내잖아요. 그래서 도심이 주변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1.5도나 더 높아요. 이 작은 차이가 새들의 번식 시기를 앞당기는 것처럼 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두 번째는 바람의 변화입니다.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건물들이 바람을 다 막아버리니까 도시의 평균 풍속은 15%나 약해진다고 해요. 이게 장거리 비행을 하거나 하늘에서 활공하는 새들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 비 문제입니다. 좀 의외죠?
도시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비구름을 더 자주 만들어서 강수량은 오히려 10% 정도 더 늘어난대요. 정리하면 더 덥고 바람은 덜 불고 비는 더 많이 오는 곳. 이게 바로 새들이 적응해야 할 새로운 도시의 기후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혹독한 도시 환경에 적응한 종들은 어떻게 될까요?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80만.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. 모스크바라는 거대한 도시에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까마귀랑 큰 까마귀의 숫자입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도시가 어떤 종에게는 위기지만 또 어떤 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하지만 이야기의 분위기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.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 이면에 우리의 현대적인 삶이 새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어두운 현실을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. 129. 이 숫자는 지난 200여 년 동안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새 종 수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모든 멸종의 뒤에는 바로 우리 인간의 활동이 있었다는 겁니다. 멸종의 원인은 물론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의 무려 87%가 서식지 파괴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. 우리가 그들의 집을 빼앗고 있는 거죠. 그 뒤를 이어서 너무 많이 사냥하거나 혹은 우리가 들여온 외래종 때문에 약 30%의 새들이 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, 그래서 더 무서운 위협도 있습니다. 바로 독극물의 사슬인데요. 농작물에 뿌려진 살충제가 분해되지 않고 씨앗에 남아요. 그럼 그걸 작은 새들이 먹고 또 그 새들을 매 같은 맹금류가 잡아먹으면서 결국 맹금류의 몸에는 치명적인 양의 독이 쌓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. 이 차트는 전 세계 조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건강 진단서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매우 암울합니다. 이미 야생에서 사라진 4종을 포함해서 무려 1200종이 넘는 새들이 심각한 위기, 멸종 위기, 취약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요. 지금 당장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뜻이죠. 이 통계는 정말 꼭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구 표면의 단 5%에 불과한 주로 열대 지역에 멸종 위기종의 4분의 3, 그러니까 75%가 몰려 산다는 뜻이거든요. 이건 정말 충격적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. 우리가 이 핵심 지역들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낸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. 자, 이렇게 새를 숭배하던 아주 먼 옛날부터 그들을 위기로 몰아놓고 있는 오늘날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. 이제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과연 인간과 새, 우리 둘의 공동 운영 이야기, 그 다음 장은 어떻게 쓰여지게 될까요? 그 답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겠죠.